대선 출마론이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찾아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잇따라 내보이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주자들은 일제 호남을 찾아 표심 경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명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부의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관행인데 대통령이 못할 경우 국무총리가 대독하기도 했었지요. 이 한대행이 대행으로서의 46년 만에 시정연설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시정 연설은 얼마 전에 있었던 12조 그 추경안에 대한 이제 설명, 네. 이것을 위한 시정 연설이었죠. 그래서 46년 만에 권한 대행으로서 이루어지는 이런 시정 연설에 많은 관심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또 6월 3일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또 차출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루어진 이 시정 연설이 이런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사실 통상적인 그 시정 연설인데 네.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이제 당에서는 이것이 또 대선 출마용 아니냐 이런 좀 잣대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또 한 권한 대응이 50년의 관록에 좀 묻어 나오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이번에 또 의미 있는 것은 또 산불 관련한 그런 피해 보상 그리고 또 피해 방지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이랄지 아니면 AI 산업 육성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속히 추경안을 검토를 해서 통과가 됨으로써 좀 국민 경제 그리고 또 서민 경제에 좀 주름살이 빠지는 이러한 여야 협치를 오늘 요청하신 그런 것으로 뜻깊게 봤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이게 추경이잖아요. 추경은 사실 본 예산에 추가해서 수정해서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 예산의 시정연설이 작년에 있었죠.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부했고 그전에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 되면서 소위 개원식을 하지 않습니까? 개원식도 불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참 씁쓸하죠. 저 자리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으면 비상계엄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죠. 왜 본인의 고집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시정연설도 안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망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비상계엄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먼저 오버래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죠. 워낙 경제가 안 좋고 특히 민생 경제가 바닥입니다.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1월 달부터 하자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12조 금액은 너무 적다. 한 30조 정도 해서 충분하게 국가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산으로서 재정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지금은 내부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고 정부가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자.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냐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런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12조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금액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입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서 이게 다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화폐를 통한 골목 상권 살리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민생 예산을 좀 확보하자. 이런 추가적인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넓은 마음으로 증액 동의를 해주셔서
12조가 아닌 더 큰 금액으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 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뭐 반대하는 항의의 의미로 퇴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이제 시정연설 끝난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대행을 향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했던 일 등을 거론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여기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야말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시정연설을 나오신 것이죠. 네. 그리고 긴급한 이 추경안을 위해서 그것도 또 작년에 4조 1,000억 정도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그 국가 예산안 때문에 이제 예비비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산불 진화에 필요한 그런 피해 보상을 위한 그런 재원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꾸짖음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저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 지명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왜 대통령 몫의 이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오늘 그 시정연설 나온 권한대행을 두고 그리고 또 예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타이르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장의 국정 간섭으로 저는 비춰지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저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국회의장의 적절한 사과랄지 아니면 응분에 저는 그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의 이런 그 후보자 그 지명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처분은 종국적인 처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어떤 그런 뭐 본안이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아직 그 종국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이런 시정연설에서 권한 대행이지만 지금 대통령이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 국가 최고 통치권자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이렇게 그 적절하지 못한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우원식 의장이 제대로 일침을 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12.3 비상계엄으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민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의 가장 큰 임무인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를 보면 정말 우원식 의장이 말한 대로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정부 질의에 안 나와요.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임기 끝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소극적 행사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이 인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은 검사 추천 의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또 하고 있어요.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여유를 갖고 다양한 카드를 갖고 협상을 해야지 우리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며칠 안 있으면 퇴임할 분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한다?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이 일단 우리가 열위에 있습니다.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의 신분으로 곧 그만둘 분이 국익의 상당 부분에 명운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그 협상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그러고 막 그거를 성과를 내서 마치 협상의 전문가, 통상의 전문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권 노름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를 지냈고 지금 국무총리 그리고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정말로 실망이 큽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녹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은 사람이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 해야 되고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인지라는 생각을 해야만이 역사적인 관료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진영의 요청이 있더라도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제대로 구분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그 권한 대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 대응의 모습은 대실망이고 오늘 우원식 의장이 정말로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반론 싶습니다. 듣기 전에 그러면 하나만 더 네네네네. 질문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관세 얘기가 제일 첨예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관세 협상을 안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답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협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냐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있으면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이 협상을 나서고 6월 있습니다. 3일 되면 네. 6월 3일 전이겠죠. 뭐 이제 본선거 들어가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와 차기 정부의 기조가 100% 같다라는 보장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협약과 조약은 또 국회의 비준이란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질 카드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렇게 대권 노름에 빠져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준비를 하고 협상장에 나서는 것일까? 이런 모든 면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불리한 여건에서 협상에 나서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개인의 이익과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저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물리치면 안 되고 정말로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한미 관계의 발전 그리고 우리 통상 측면에서 어떤 위치와 자세를 갖고 우리가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숙고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협상하면 안 된다. 네. 그 반론하기 전에 아까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서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셨는데 이분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에 대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물에 이미 이것은 탄핵감이 아니다. 이렇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미 이거는 탄핵감도 아니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그 민주당에서 뭐 이것을 비난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통상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뭐 물론 대선이 뭐 6월 3일이라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또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바로 6월 4일에 부총리나 장관 임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빨라야 6월 말 정도나 이런 새로운 정부 인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6월을 지나서 그러면 7월에서야 협상하는 건 너무 늦죠. 일본은 이미 이제 지난주에 협상을 시작을 했고 다른 것보다 이건 세계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관세를 대폭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지금 올리고 있고 그 여파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대한민국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한 달 만에 지금 1%로 1%대로 하향 조정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내일 내 임기가 끝나더라도 오늘 사과 한 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과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이 자기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터진 이런 그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차기 정부를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러 그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미국을 상대로 관세 협상을 잘 이끌 것이다. 이런 기대를 전하는 바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고위 관료를 지낸 건 맞는데요. 그 이후에 20년 이상 세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1%를 하회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3년 동안 경제가 곤두박질 친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뭘 잘한다는 거죠?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무 부총리가 일을 제대로 못했고 국제 정세와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미 협상에 나선다? 그것도 임기가 40일밖에 안 남은 사람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본인은 또 지금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본인이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에도 전화해서 나 출마하지 않을 테니까 내 이름 빼달라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정말 경제 낙제점을 받은 한덕수라는 분이 능력도 검증이 안 됐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그분이 며칠 임기도 남지 않은 사람이 또 출마설까지 놔두는 사람이 통상의 책임을 지고 한다? 어느 누구가 인정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엔 협상 결과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네, 짧게 반론 듣고 다음 네, 질문으로 협상 넘어갈게요. 그 결과물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이 지나치게 그 한덕수 권한대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흠집 내기에 좀 몰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출마설 얘기 나왔으니까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노코멘트 이후에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선 경선 한차 하고 있는데 빅텐트론 얘기할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가능해라는 얘기를 좀 돌아서는 걸 보면 분위기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빅텐트까지 가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의사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이 부르면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여론의 추이 뭐 이런 것이 뭐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이제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치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이번 그 대선에서는 어떤 그런 빅텐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의 의지겠죠. 지금 강력한 후보인 지금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도 지금 빅텐트의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번 그 대선의 이제 의미는 결국은 이제 무슨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그 체제의 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이 민주당을 제외한 이제 다른 후보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총리 이제 한 권한대행이 지금은 또 할 일을 하시고 또 관세 협상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잘 풀어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다음 주 정도에는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저는 의사표명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5월 3일에 국민의힘의 최종 그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뭐 어떤 식으로라도 뭐 출마를 한다 아니면 안 한다 의사표명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국민들의 그러한 좀 부름의 좀 추이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빅텐트 가능성.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은 이미 출마 결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보통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데 출마하기 싫으면은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을 전화를 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빼달라. 예,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여론조사를 한 지가 보름이 됐는데 한 번도 그런 전화를 하지도 않았고 제가 기자들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전화를 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본인의 이미 이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즐기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대구시장이 저기 빅텐트를 받겠다. 그리고 경선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미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걸 보면 기존의 경선 후보들이 대부분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덕수 효과가 조금 있어서 경계심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임팩트가 별로 없는 후보고 뭐 여러 면에서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만 함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후보들, 특히 안철수 후보마저도 약간은 뭐 유보적이죠. 그건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세 후보 모두가 경선 이후에 한덕수랑 같이 하자라는 것을 동의하는 거 보면 내부적인 면밀한 분석 끝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인을 반대하는 이런 빅텐트는 사실 성공한 전력도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합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게 승수 효과라고 하죠. 덧셈이 아닌 곱셈의 승수 효과가 나와야만이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를 이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효과가 나와야만이 승부가 되는데 그런 곱셈의 효과가 나오려면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플레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정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옹호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반성을 하지 않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반이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에만 매몰된 걸 봤을 때 과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빅텐트가 되더라도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1대1 맞수 토론회를 조금 기대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오늘과 내일 하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오늘 하고 내일은 이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 지목했기 때문에 내일은 3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이때 좀 분위기가 업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달아오르겠습니까? 지금 근데 4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경선에 어떤 그런 흥행을 좀 가미하고자 아이디어, 뭐 젊은 그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1대1 맞수 토론을 좀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서로 좀 치열한 논쟁이 좀 이루어지면 조금 더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또 토론에 임하는 좀 분들의 좀 여러 가지 또 그 면이 잘 아우러질 때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4강에 2대2의 구도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또 김문수, 홍준표 후보 그리고 또 안철수, 한동훈 후보 이렇게 좀 2대2 구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더 좀 관심이 좀 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간 또 양자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토요일에는 사자 토론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좀 비전과 정책, 뭐 미래를 좀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것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빅텐트도 앞으로의 변수지만 사실 그 앞으로 그 이재명 전 대표의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부가 돼서 심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거 전에 그 대통령 선거 투표일 전에 저는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앞으로 대선에서의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뭐 아주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 드리기 전에 그러면 맞아. 네 분 중에 이제 결국 두 명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지난번에는 이제 100% 국민으로 했는데 이번에 당신 민심 50-50으로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좀 될지
왜냐하면 2대2 구도에서 1대1로 나오게 되느냐 네.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 네. 선출 이제 선관위원이라 네. 여기에서 뭐 누가 더 유력하겠다고 어렵네요. 그렇게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네요. 그런데 이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이제 1차 경선은 100% 이제 국민 여론이고 네. 지금 이제 2차, 3차는 국민 여론은 50, 당심 50 이렇게 되는 구조라 당심을 결국은 가지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제 2021년 그 11월에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당심 그 당원 투표에서 앞섰기 때문에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례랄지 아니면 또 이번에 좀 나타난 그런 여론의 추이를 볼 때 여론조사보다는 당심을 잡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가 오늘 진행 중이고 이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선거 전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듣겠습니다. 이 지금 대법원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이례적이죠. 소부에 배당되는데 바로 전원 합의체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심리 절차도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법률 전문가라든지 그동안에 판사를 지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게 선거 전에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 선거 전뿐만 아니라 네. 중요한 것은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일 겁니다. 그리고 12일부터 본 선거운동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각 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뽑아갖고 선관위 등록을 했어요. 그 이후에 재판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에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잘한 사람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태어나서 사법의 잣대로 너 안 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법원이 빨리 심리를 해달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크게 본다고 했을 때 5월 10일 후보 등록일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소부보다는 전원 합의체가 의사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재판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일 만에 이런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대법원이 내린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라는 생각을 봤을 때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아마 결론은 대통령 선거 한참 이후에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형사의 심층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을 이제 심리하는 연구하는 이제 그 부가 심층조라고 하는데요. 심층조 연구관 10명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좀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빠른 그 심리를 위해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이런 그 여러 가지 것을 지금 대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파기 재판의 확률은 없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에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 그러니까 만약에 당선 무효형에 뭐 이러한 실형 선고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나 이제 큰 타격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은 파기 환송 아니면은 저는 상고 기각, 무죄 상고 기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사건에 그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알고 투표하는 게 저는 국민 알 거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거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거 가정적입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그 다음에 만약에 선고가 가능한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만약에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기환송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대선이 오히려 무효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국민에게 미치는 혼란이 굉장히 크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가능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선거 전에 밝혀주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앞으로의 그런 정말 국민적인 혼란을 막는 면에서도 저는 신속한 재판 그리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법에도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법률 전문가나 헌법 교과서의 통설은 소추되지 않는다의 범위가 수사, 기소, 재판입니다. 그래서 설령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파기환송돼서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이 진행될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헌법 파괴 통설과 다른 그런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우리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상고 기각밖에 없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2심도 굉장히 빨리 결정됐습니다만 10일 만에는 할 수 없죠.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다는 10일 만에는 말씀을 할 수 좀 없죠. 드리고요. 그리고 파기환송이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질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론조사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죠. 이재명 후보가 41%가 나오고요. 홍준표 후보가 10%, 김문수 후보 10%, 한동훈 후보 8%, 안철수 후보 3% 순으로 나타났고요. 또 3자 대결 구도도 이번엔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3자에서는 45에서 46% 정도를 보였고 국민의힘 후보는 17에서 26%를 나타냈고 이준석 후보까지 3자죠. 그래서 7에서 9%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빅텐트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제 본인은 빅텐트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한 것으로 네. 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이제 그 당이 또 아니면 제3의 후보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 까지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해서 좀 더 뭔가 좀 그런 빅텐트가 좀 필요한 그런 여론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한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런 그 빅텐트로는 굉장히 급속도로 좀 급무살을 좀 타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또 그 여론 그 조사에 좀 반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합도와 3자 대결 구도까지. 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보면은 이재명 예비 후보가 50% 넘어가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요. 이 MBS 통계에서도 40% 넘긴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강한 흐름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존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극우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죠. 과연 국민의힘이 우리 헌법 체제에 내에 있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정당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번 선거는 그래도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는 민주당 후보 또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역사적인 발전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사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굳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특히 이재명 예비 후보는 누구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컨텐츠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준비된 컨텐츠와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네. 그러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잠깐 앞서서 50%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일부터 18일 날 실시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나왔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얘기하실 때는 뭐다라고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이 할 때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로 이번 선거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즉 이재명 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라는 부분, 즉 과거의 지지율, 지난 대선의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까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들을까요? 반 이재명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 뭐 마스 토론을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미래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그 이번 그런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진정한 그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의 강을 이제 건너기 위해서는 황골탈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께서 또 신뢰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보다는 몇 갑절의 그런 그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국민들이 느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민주주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고 후보자일까라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국민의 에너지를 잘 모으고 훌륭한 인재를 잘 등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변의 중지를 모아 나가고 좋은 정책으로 가다듬은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누가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이번 대선의 기준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